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무주택자 보고 집 사지 말라는 신호예요. 싸게 공급할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그게 그러면 시그널이 먹히려고 그러면은 그 시그널이 단순하게 시그널이면 안 되잖아요. 불안 심리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어떤 공급 드라이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네. 그 박사님께서 이제 부동산 심리 수업 이런 네. 책도 쓰셨지만 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심리가 사실은 부동산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이 주택 공급 부족 심리가 이제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내년에.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부족한 거인 건지 아니면 이게 단순한 이제 불안 심리 정도로만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내년 입주 물량은 많지 네. 않죠. 뭐 이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네.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쪽이 입주 물량이 좀 적죠. 지금 서울이 지금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올해 32,000에서 내년에 좀 10,000가구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통계에 그러면- 따라 좀 다르던데. 네. 이 정도까지 적어지면은 이게 어떤 현상으로 지금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전세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 시장이 그 입주 물량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네. 매매도 영향을 받기는 받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안 요인인데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심리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많이 줄어드니까 집값이 그럼 급등하느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펀더멘털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네. 이제 다른 요소까지 다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2012년에 하우스포 사태가 나타났을 때 전국에 아마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만 가구 정도 됐을 거예요. 네네. 내년에 한 31만 가구 정도 되면은 그리고 작년도 입주 물량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집값이 폭락이 왔죠? 결국에 심리라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심리하고 다른 그런 이제 금융 변수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또 앞으로 또 줄어들 거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 심리가 시장에 다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심리가 이렇게 중요해졌냐면은 이게 투자 상품화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아파트 사는 사람들 뭐 기존의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현재를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투자하는 개념이 그렇죠. 더 가깝죠. 그러면 네. 미래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안 심리에서 지금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입주 물량이 전세는 예민하고 매매는 그렇게까지 예민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제 전세에 비해서. 그렇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제가 이제 책에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매매하고 전세는 달라요. 매매는 3대 심리 법칙이 있습니다. 3대 심리. 네. 네. 가장 큰 게 손실의 피어, 네. 로스 버전. 두 번째로는 처분 효과라고 여러분 주식 하시니까 네네. 아마 잘 아실 텐데 주로 뭐요? 손해 보면 장기간 갖고 있고 조금 이익 나면 그만 팔아버리는 네. 게 처분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나면 팔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래의 기대치예요. 이 세 가지거든요. 네네. 만약에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적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시점에 보다는 어떤 미래 기대치가. 시점을 보고 네. 어떤 의사결정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는 조금 이 당장의 어떤 시장보다 미래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전세는 이 당장의 당장 내가 들어갈 데가 수급만에 없으니까. 관한.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은 가령 집주인들은 2년 뒤에 올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4년 뒤에 올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내가 어차피 나중에 올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매는 어때요? 한번 팔아버리면은 손실 회복 기회가 없다 보니까 분명히 공급 물량은 중요하지만 오히려 다른 요소도 함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 이제 공급 불안 심리가 지금 생기는 이유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하는 것들이 결국에 뭐 지금 공사비도 비싸고 뭐 좀 인허가도 안 되고 뭐 착공도 안 되니까 당장 내년에 입주도 잘 안 되지만 25년, 26년, 27년에도 이거 입주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불안감인 것 같은데 시장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결국 이거를 해결한다고 뭐 지금 정부에서는 뭐 공급 대책도 발표하고 하긴 했지만 지금 어쨌든 이 공급이 그럼 제대로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후속 로드맵이 나오고 청사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정부가 지난번에 12만 가구 부지를 더 내놓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무주택자 보고 집 사지 말라는 신호예요. 싸게 공급할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시그널인데 그게 그러면 시그널이 먹히려고 그러면은 그 시그널이 단순하게 시그널이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네. 거지. 신규 택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원래 내년 4월에서 올 11월로 좀 앞당긴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불안 심리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어떤 공급 드라이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특히나 이 사전 청약 같은 경우를 조금은 물론 H 사정은 압니다만이 네. 좀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전 청약은 일단 뭐 시장이 불안하면은 일종의 이제 집을 조기에 이제 장만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어쨌든 심리를 좀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마치 사전 청약이라는 것은 내가 약혼해 놓고 나서 맞선 보러 안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약혼식 같은 거네요. 약혼식 결혼식은 같은 아니고 약혼식이지. 결혼식은 아니고 약혼식 같은 건데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왜 자꾸 심리 그러냐면은 심리가 단기 변수이기도 하지만 총체 변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다 재료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네. 심리로 반영 되는 건데 우리가 참여정부 때 보면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은 주택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 결국 뭐요? 미래에 집이 안 지어질 것이라는 네. 그런 불안 심리가 결국은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화되면서 무주택자들이 결국은 비성적 어떤 매수 대열에 뛰어들었다고 보고 2021년에 보면 103만 명의 무주택자들이 집을 샀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무주택자들들이 공급 불안에 따른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부가 좀 무주택자들에게 좀 더 확고한 믿음이 되는 신호를 좀 보내야 되지 않느냐. 뭐 그게 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마지막 변수 그 가계 대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은 올해만 해도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거의 뭐 40조 네. 가까이 뭐 이제 막 시장이 풀렸고 그리고 최근에도 뭐 지금 가계 대출이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인터넷이나 이제 뭐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정부가 받으라고 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어차피 안 받는다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렇게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이 이자에도 받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럴 수도 이런 있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가계대출하고 거래량하고 가격 동향은 거의 동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 싼 대출을 활용해서 뭐 집을 사자. 좀 빠지기도 빠졌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수요들이 좀 몰린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요. 네. 전세값이 안정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분양가가 뭐 만만치 않잖아요. 네. 이거 뭐 이게 분양도 안 될 것 같고 요새 서울에서 뭐 오징어는 100대 1인데 이거는 뭐 오히려 당첨되려고 그러면은 뭐 우리 조상님이 뭐 이제 뭐요 임진왜란 때 뭐 네. 거북선 노를 한 3년 저어야 된다 네. 할 정도로 이 희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매수 대열 쪽으로 간 것 같고 또 일부 MZ 세대들은 이제 당군 이래 가장 이 재무진행이 뛰어난 세대거든요. 예, IQ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로 낙폭 과대 지역 쪽으로 좀 또 몰려간 것도 또 있는 것 같고 주로 갭 투자 방식으로 많이 또 나서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금방 이렇게 식을 수 있어요. 심리는. 심리 지수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주로 많이 보시는 게 뭐예요? 그 CSI라고 그래서 그걸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6월에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1년 뒤 집값이 올라갈 건지 아닌지를 보는 거거든요. 6월이 100이에요. 100이 이제 딱 그냥 기준치라고 중립인 보죠. 거죠? 예, 7월이 100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110까지 올라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 아파트 표본 통계, 한국 부동산은 표본 통계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102가 상승이라고 본 거하고 네. 그게 반등하는 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데 가장 큰 효과는 제 생각에는 가계 메리트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바로 가계 대출.
확대 저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뭐 일반형을 지금 뭐 중단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속도 조절은 하고 있지만 또 다 뭐랄까 소위 말하는 또 여론도 있기 때문에 다 막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또 중저가는 또 열어놨는데 미국이야 이제 네. 우대형은 열어놨죠. 뭐 예전처럼 다시 열어놨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이 어쨌든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적어도 아마 올 가을까지는 증가세가 적어도 둔화되겠죠. 개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싼 게 다 팔렸다고 그러고 기대치가 감소하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대출 금리도 오르고 또 여력도 어떻게 대출 한도도 좀 줄어든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뜸을 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올 가을까지는 한 10월까지는 마이너스가 안 나올 것 같고 뭐 그 표본 통계든 아니면 실거래가 통계든 아마 내년 초나 올 말 정도 되면은 조금은 약세도 열어둬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좀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은 저는 어쨌든 강보합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소박스권 장세 정도로. 네. 그럼 내년에 가면 1% 오르면 집 살 거예요? 내년에 1% 떨어지면 집 팔 거예요? 뭐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소박스권 장세에서는 자꾸 그런 거 타이밍 되지 말고 장바닥에서 결국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서울 기준으로 아무래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서울은 보면은 이제 송파구가 가장 먼저 이제 좀 그 상승으로 반전을 하고 그 뒤로 지금은 이제 통계 기준으로 보면은 뭐 거의 모든 구가 지금 다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시차나 어쨌든 상승률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편차가 생기는데 어떤 이런 지역별 편차가 좀 생기고 있는 이유 뭐 그 이런 두 거 가지죠. 가장 큰 것은 낙폭 과대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작년에 주로 집값이 급락했던 지역들이 먼저 반등을 하는 거다. 그 급락 지역의 특징은 주로 MZ세대들이 몰려갔던 지역들 혹은 갭 투자를 통한 불나방 축제를 했던 지역들이 아마 하락폭이 컸을 겁니다. 서울에서는 어디예요? 강동, 송파, 노원. MZ세대들이 송파 집을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보면 송파는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내릴 때는 많이 빠져요. 뭐 대단지도 많고 네, 변동성이 좀 강해요. 아마 대단지가 몰려있던 네. 측면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고. MZ 중에는 또 전문직 MZ들도 있고 네,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주로 수원, 화성, 그다음에 인덕원, 뭐 의왕, 그다음에 송도 이런 데가 MZ 세대들이 좀 많이 몰려갔죠. 주로 GTX와 관련돼서 네. 좀 과도한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지역이 먼저 반등이 왔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아까 제가 가계대출 중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있잖아요. 10억 폐지된 거. 네.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먼저 낙폭 과대가 먼저 움직이고 원래 보니까 한 3, 4월 되면은 거래량이 많았던 데가 세 군데예요. 그러니까 강동, 뭐 송파, 노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강남이 이제 움직이는 이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약간 반등세는 낙폭 과대 지역하고 강남권이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은 좀 소외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뭐 강남과 비강남의 양극화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동산은 보통 이렇게 키 맞추기, 네. 갭 메우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양극화로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삼극화 현상이 점점 좀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우선은 이게 계속 벌어지기 힘들다, 좀 갭이 좀 메워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저는 서울 수도권은 비슷하게 맞춰가는 것 같아요. 광역시까지도 좀 비슷하게 맞춰가는 게 먼저 있어요. 가고 따라가는 수준을 그 보일 이제 것이다. 물결 효과라고도 흔히 얘기하죠. 물결 네. 한번 치면은 다른 데도 이렇게 파도가 일면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기타 지방은 확실히 좀 많이 차별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보면 이게 이제 피자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네. 내가 일을 잘한다 우리 부서에서 있잖아요. 가령 뭐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이 피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큰 거 먹으려고 딱 이렇게 쪼개보니까 네. 옆에 게 더 큰 거야. 결국 이게 갭 메우기 비슷한 거거든요. 서울은 저 생각 보면 약간 갭 메우기 성격이 좀 강한 것 같고 시점의 문제지.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르는 곳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큰 틀로 보면은 같은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2008년, 2010년 이럴 때는 주로 뭐가 버블이었냐면 강남, 대형, 네. 재건축이 버블이었어요. 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비강남, 중소형, 신축이 버블이었잖아요. 그게 더 급락이 왔잖아요. MZ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대형 아파트를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 현금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재건축도
갭 투자할 여력도 안 되고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바퀴벌레하고 내 인생을 또 같이 나누고 싶지 않다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은 역세권의 중소형 신축이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죠. 이번에 또 반복될 겁니다. 이 시장이 있잖아요. 주체 세력이 달라지면은 모습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봐요. 그 요번에 뭐예요? 대형 아파트 별로 안 빠졌잖아요. 요번에 재건축도 별로 안 빠졌어요. 네. 오히려 또 오른 데도 많아요. 네. 특히 대형은. 그래서 앞으로 지금 MZ 세대들이 요번에 또 중소형 또 이것도 갭 투자 또 들어갔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또 그러면 하락기 때는 그게 먼저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 사기 굉장히 애매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본다면은 그걸 토대로 아마 판단한다면은 MZ 세대들이 갭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지역은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지만 그만큼 외부의 어떤 그런 충격을 받거나 하락기 때는 더 빠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 스마트폰과 연관이 또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세대가 어쨌든 뭐 저도 여기에 끝자락이지만 스마트폰과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뭐 단톡방 이런 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먼저 들어가기도 하지만 먼저 나오려고 하는 심리도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게 이제 투자 자산화가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저보고 이제 스마트폰 그러셨는데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요새는 아파트 시세는 단톡방이 결정한다고요. 네. 그리고 분석하는 순간 구버전이 된다고. 그만큼 빨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도 뭐 솔직히 꼰대 세대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 오프라인 마인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제가 지난번도 제가 MZ세대 공간 욕망에 대해 책도 썼고 그래서 조금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저도 뭐 한계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흐름을 보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통계만 보고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은 이렇게 이중 체크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저도 좀 체크해 주시고 뭐 저는 잘났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가시하고 싶지는 근데 않은데 확실히 그 단톡방이나 뭐 이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정보 이거의 속도가 확실히 이 언론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뉴스 보고 혹은 유튜브 보고 의사결정하시면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차라리 2층 가구 이상 대단지 동네 중개업소 사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느냐. 그럼 이제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 작년 연말 올해 연초가 사실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저점이더라. 가장 뭐 바닥이었다. 이래가지고 그때 못 산 걸 후회한다. 이런 분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격만 돌아오면 나 진짜 지금 뭐 바로 산다. 이러면서 반대로 이제 막 올라버리니까 지금 이 가격에 못 사겠다. 못 사요. 아마 자기 자신이 미워서라도 의사결정 못할 겁니다. 이 자기 혐오에 빠지거든요. 네. 내가 명색이 학점도 좋았고 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남들은 다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셀 기간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자신이 용서되겠어요. 의사결정 쉽지 않고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주변에 집 산다는 사람 별로 저한테 상담 온 사람 없어요. 요즘에는 뭐 집을 산다는 것보다는 그냥 분위기를 좀 보겠다 정도. 지금은 약간 매수자하고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 약간 시속 게임. 네. 근데 아마 매도자가 약간 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가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요 공급의 엇박자죠. 네. 그런데 매물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매물이 작년 말 대비해서 보니까 한 48% 늘어났던데. 매물이 좀 늘어나고 갭 투자 비중도 조금 주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약간 줄 겁니다. 10월 넘어가면. 네. 그렇게 돼서 아마 제 생각에는 투자자들이라면은 좀 더 대기해 보시고 다만 캐시를 찌고 있어야 돼. 타이밍은요. 현금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그들만의 전용 언어입니다. 집을 싸게 살려면은 전세 사지 말고 차라리 월세로 네. 살아라. 그때 말씀하셨죠. 제 네. 기억이 나는데 그 월세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캐시플로 확보한 사람이고 그게 결국은 타이밍을 잴 수 있는 그렇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전세 살면서 집값이 빠지면 사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위기가 오면요. 불황이 오면은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져요. 왜냐하면 전세 좀 대출 내잖아요. 그것도 변동금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위기 때 전세 가격이 더 빠져요. 그러면 역전세나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집주인 돈 빼줘요? 자선 사업가에 돈 빼주게? 그래서 진짜로 내가 집을 뭐 갈아타기를 하시든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사신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캐시를 어떻게 보면 쥐고 있어야 돼. 그냥 뭐 CMA를 넣어놓든 아니면 MMDA를 넣어놓든 준비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야 된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현금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놔도 또 이차락에 대한 얘기 또 이거 제일 걱정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지금 집을 사실 분들은 굳이 당황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저축은행 금리가 어느 정도 돼요? 1년짜리가 4.5 모르잖아요. 지금 발행음도 뭐 1년짜리가 4.4, 4.5인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아까 보니까 3.7%면 네. 충분히 그거로 그러니까 4% 넘으면 굳이 투자 안 해도 돼요. 충분히 내가 어떻게 보면 물가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다려 보는 건데 과연 그러면은 가장 시장의 관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이때 수도권에서 이른바 더블딥이 나타났잖아요. 하우스푸어. 네, W자형 네. 혹은 쌍바닥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런 모양새가 과연 나타날 거냐. 그거는 네. 그때 상황은 지금하고 또 달라요. 근데 다른데 약한 더블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때 내년부터냐. 내년부터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그거는 사자예요. 사자. 그건 돗자리 깔아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다만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확률이 낮다. 열어놓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강한 더블딥은 아닐 거라고 보고 네. 오히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유행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이게 앞으로 미래는 가봐야 하는 건데 이제 가장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제 강한 더블딥. 그 다음에 이제 욕조형이라고 있어요. 이게 물내려간데 좀 네네. 낮죠. 그러니까 그게 오르지도 않는 욕조형. 아니면 이제 U자형, 바닥이 네. 넓은 U자형, 아니면 탁자형. 있잖아요. 탁자형 뭐예요? 좀 오르고 난 다음에 네. 계속 행보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저는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고 결국 전망보다 대응이라는 얘기가 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여건이 좋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내가 큰 돈을 벌려고 생각하니까 지금 무리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어찌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채라든지 뭐 그냥 뭐 채권 같은 것만 사놔도 물가 상승률 이상을 하고 있으면 그냥 아파트도 기다려도 하나의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하나의 그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근데 지금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런 거죠. 결국에 지금이 저점 아니겠느냐. 그 집이 한 채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사실상 무주택자 분들도 사실상 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실수요 목적만 있다고 또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 이게 중복돼 있어요. 예, 집을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건 베팅이잖아요. 네. 금액이 크지잖아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타이밍을 재면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막상 실전에 들어가 봐요. 의사결정 못 합니다.